저는 박소림입니다. 올해 52살이에요.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남편과 시댁 덕분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27에 결혼해서 지난 25년간 음식 솜씨 하나로 시댁의 명절 제사를 책임져 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보기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끝마치는 것이 저에게는 명절의 일상이었어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솜씨라지만 그 솜씨가 저를 명절 노동의 굴레에 묶어두는 족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명절이면 시댁 식구들이 모여 앉아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역시 소림이가 음식을 잘해. 친척들의 칭찬이 들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씁쓸한 생각을 삼켜야 했습니다. 정작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준비하는 제 수고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저 우리 며느리 솜씨가 좋다는 말로 모든 것이 정리되곤 했습니다. 남편 당문호는 저보다 3살 많은 55으로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소홀히 하면 조상님께 죄를 짓는 거야. 그의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었어요. 조상님께 대한 도리와 집안의 명예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타협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우리 집은 자신의 집안을 의미했고 제 친정은 언제나 남의 집 취급이었어요. 시누이 강미선은 저보다 2살 어린 50살인데 올케인 저에게는 늘 명령과 지시만 했습니다. 언니, 이번엔 전을 좀 얇게 붙여봐요. 매번 명절 때마다 들려오는 그녀의 평가는 날카로웠어요. 음식은 누구보다 많이 먹으면서도 칭찬에는 유독 인색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먹고도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오히려 트집만 잡는 게 일상이었어요. 제 손등에는 기름이 튄 자국이 늘 있었고 무릎에는 시도 때도 없이 파스를 붙여야 했습니다. 오랜 시간 서서 요리하고 설거지하느라 허리와 다리가 늘 아팠지만 그 누구도 제 고통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명절이 끝나면 며칠을 몸살에 시달리곤 했지만 지난 25년간 수고했어 라는 감사 인사 한마디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이 집의 명절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분명 누군가의 귀하고 소중한 딸이었는데 말입니다. 제사 전날 아침 6시 평소보다 일찍 울린 휴대폰 벨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화면에 뜬 병원이라는 2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박소리님 맞으시죠? 아버님께서 폐렴이 급격히 악화되셔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간호사의 침착한 목소리가 오히려 더 무섭게 들렸어요. 친정아버지, 올해 78이신 아버지가 위험하다는 소식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급히 거실로 나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위급하대요.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남편은 들고 있던 커피잔을 탁 하고 소리나게 내려놓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제사가 내일인데 지금 가면 어떡해? 남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아버지 걱정을 하는 것보다 제사 준비가 늦어질 걱정이 더 큰 것 같았습니다.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었어요. 아버지가 위험하다잖아요.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가면 제사 음식은 어떡하고? 남편은 여전히 제사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그때 시누이가 방에서 나와 상황을 파악하더니 달력을 들고 와서 차례 순서를 다시 복창시켰습니다. 언니, 아무리 사돈어른이 편찮으셔도 그렇지. 이렇게 갑자기 자리를 비우려고 하면 제사 음식은 누가 해요? 일단 제사는 치르고 가더라도 가야죠. 아버님은 다른 형제분들이 계시잖아요. 마치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어조였어요. 저는 다시 한번 간곡히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정말 급한 상황이라고 했어요. 진짜 가봐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제사도 팽개치고 내일 제사 못 지내면 우리 집 체면은 어떻게 하고?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오직 제사와 체면만이 보였습니다. 제 아버지의 생명보다도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이 집안에서 제가 어떤 존재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사 음식을 만드는 기계일 뿐 한 사람의 딸로서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은 전혀 이해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제 서랍맨 뒤에는 오래전부터 넣어둔 검은색 카드 지갑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비상금과 언제든 떠날 수 있는 택시비가 들어 있었어요. 결혼 초부터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는데 무의식 중에 언젠가 이 집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 작은 지갑은 저에게 유일한 탈출구였고 저를 지탱해주는 희망의 끈이었어요. 남편과 시누이는 여전히 제사 얘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은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집안일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시집온 며느리가 친정만 생각하면 어떡해?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25년 동안 저를 이해해주기는커녕 저를 한 명의 사람으로 존중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소리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길고 긴 세월 동안 참고 또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지도 않았어요. 대신 제가 입고 있던 앞치마를 천천히 벗어 평평하게 개어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그 앞치마는 지난 25년간 저의 굴종과 희생의 상징이었거든요. 저도 딸이에요. 저는 모두가 듣는 앞에서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뭐라고? 남편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귀하고 소중한 딸이라고요. 아버지가 위험하답니다. 전 아버지에게 가겠어요. 저는 똑똑히 말했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지를 분명히 표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누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언니, 지금 뭔 소리예요? 제사 준비는 어떻게 하려고요? 남편이 벌떡 일어서며 마지막 통첩을 했습니다. 지금 나가면 이 집에 다시는 들어올 생각 마. 협박 같은 말이었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자유를 주는 말처럼 들렸어요. 마음대로 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모든 짐이 내려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로웠어요. 문을 여니 겨울의 찬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몸은 시렸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위한 선택을 했다는 해방감과 아버지에게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저를 감쌌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제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까요.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남편의 전화였어요. 처음에는 받지 않다가 세 번째 벨이 울릴 때 받았습니다. 여보, 진짜 집안 망신 시키려고 이러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화가 가득했어요. 제 마음을 걱정하거나 이해하려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체면과 남들 시선만 걱정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흔들리고 싶지 않았어요. 택시 안에서 병원까지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25년을 생각해 봤습니다. 언제부터 저는 저 자신을 잃어버렸을까요? 언제부터 남편과 시누이의 눈치만 보며 살게 되었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였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큰오빠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았어요. 소리마, 여길 어떻게 왔어? 오빠의 얼굴에는 반가움과 걱정이 동시에 스쳐갔어요. 저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잘했다. 일단 아버지부터 뵈야지.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중환자실에 들어섰을 때 아버지의 숨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본 아버지의 눈빛은 분명했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도 저를 알아보시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힘없는 손으로 제 손을 꾹 눌러주셨습니다. 입술만 움직이셨는데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어요. 고맙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따뜻하고 거친 손의 감촉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지난 세월의 모든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것이 진짜 가족의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정 오빠 집에 얹혀 지냈어요. 오빠네 식구들이 따뜻하게 받아주었지만 저는 하루빨리 독립하고 싶었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자유를 온전히 누리고 싶었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곁을 지킨 지 한 달 뒤에 평안히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임종 직전에 입술을 움직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소림아, 너만을 위해 살아라. 그 말씀이 제게는 마지막 축복이자 새로운 시작에 대한 허락 같았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조문을 왔다면서 저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고 집에 들어가자. 응? 여전히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6개월 뒤 저희는 조용히 협의 이혼을 마쳤습니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것도 크게 욕심내지 않았어요. 그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동네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던 원장님이 물어보셨어요. 소림 씨, 혼자 사니까 어때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요즘처럼 편한 적이 없어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저는 집 근처의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소리민의 손맛이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제 이름을 내건 가게를 갖는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손님들이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했어요. 어느 날 단골 할머니가 반찬을 사러 오시며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여기 반찬은 정말 다 맛있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25년간 시댁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진심 어린 칭찬이었거든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그저 박소림으로 살고 있습니다. 명절이 돌아와도 더 이상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에 시달리지 않아요. 대신 평범한 하루하루가 모두 제 것이 되었습니다. 재산은 내년에도 또 올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과의 시간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더군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사람부터 챙겨주세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